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시장의 한 식당. 비가 오는 저녁이었다. 봉선 식당이라는 간판 아래로 여러 사람들이 우산을 접고 들어갔다. 물기를 털어내며 그들은 따뜻한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 주인 김봉선 여사는 계산대에서 성의 없는 표정으로 돈을 세고 있었다. 주윤아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작은 체구의 25살인 그녀는 2년 전부터 이 식당에서 일했다. 대학을 중퇴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던 그녀에게 봉선식당은 그나마 안정적인 일자리였다. 비록 김봉선의 까칠한 성격과 인색함은 견디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참고 일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주윤아는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낡은 옷차림. 그는 비에 젖은 채 식당 앞에 서서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눈빛에는 굶주림과 절망이 함께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윤아가 다가가서 물었다. 노인은 쑥스러운 듯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몇 개의 동전이 그의 손바닥에 나왔다. 밥 한 그릇 얼마인가요? 주윤아는 메뉴판을 가리켰다. 가장 싼 된장찌개 정식도 7,000원이었다. 노인의 손에 있는 돈은 기껏해야 3,000원 정도로 보였다. 노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죄송합니다. 충분하지 않네요. 그 순간 주윤아는 결심했다. 오늘 저희 식당에서 특별 이벤트로 첫 손님에게 무료 식사를 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노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정말요? 네, 앉으세요. 주윤아는 그를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물론 그런 이벤트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월급에서 그 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노인이 자리에 앉자마자 주윤아는 부엌으로 가서 된장찌개와 밥, 반찬을 차려왔다. 드세요,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노인은 감사의 눈빛으로 주윤아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맙소. 이런 친절을 오래 받아보지 못했어. 주윤아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소액 월급에서 한 끼 식사값을 내는 것은 큰 손실이었지만 노인의 감사한 눈빛이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윤아, 뭐 하는 거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식당을 가로질렀다. 김봉선이 화난 표정으로 다가왔다. 누가 허락했어? 공짜로 음식을 주게? 주윤아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계산할게요. 내 월급으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사람 당장 내보내. 노인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주윤아가 말했다. 드시고 가세요. 말 대답하지 마. 김봉선이 소리쳤다. 그녀는 노인의 테이블로 가서 식사를 치웠다. 우리 식당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나가.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손님들은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다. 주윤아는 노인을 향해 사과의 눈빛을 보냈다.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아가씨. 당신의 친절함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노인은 비가 내리는 밤으로 다시 사라졌다. 김봉선은 주윤아에게 돌아섰다. 오늘 일은 끝이야. 더 이상 여기서 일하지 마. 주윤아는 충격에 빠졌다. 사장님, 제발요. 제가 그 식사비 내겠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야. 네가 내 권위를 무시했어. 당장 나가. 주윤아는 눈물을 참으며 앞치마를 벗었다. 그녀에게 이 일자리는 생계였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노인에게 친절을 베푼 것은 옳은 일이었다. 비가 더 세차게 내리는 밤거리로 나온 주윤아.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시장 입구의 작은 포장마차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포장마차 주인 할머니는 주윤아를 알아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이고, 윤아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비를 맞고. 주윤아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그냥 일이 좀. 들었어. 봉선이가 너를 내쫓았다면서? 그 독한 여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어묵 한 그릇을 내밀었다. 먹어, 몸 데워야지. 주윤아는 감사의 어묵을 받았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니? 선한 일 했다고 쫓겨나다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윤아야, 너무 걱정 마. 좋은 일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법이야. 주윤아는 그 말을 듣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서울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고 김봉선은 시장 내 다른 가게들에도 영향력이 있었다. 그때 시장 입구에 검은 고급차 몇 대가 멈춰섰다.
시장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런 고급차들이 이 허름한 시장에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차에서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은 우산을 펴들고 마지막 차량을 향해 도열했다. 마지막 차에서 나온 사람은 60대 중반의 품위 있는 신사였다. 그의 걸음걸이에서 권위와 자신감이 느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기 누구지? 저런 사람이 왜 여기에? 봉선식당으로 가는 것 같은데. 주윤아도 호기심에 고개를 돌렸다. 그 고급스러운 일행이 실제로 봉선식당으로 향하고 있었다. 김봉선은 갑작스러운 방문객들에 당황했다. 그녀는 허둥지둥 앞치마를 매만지며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나 그녀의 환영 인사에 대답한 것은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였다. 김봉선 씨 맞으시죠? 김봉선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봉선 식당 주인입니다. 저는 강 회장입니다. 노신사가 자신을 소개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김봉선은 혼란스러워했다. 특별한 손님이요? 강 회장은 고개를 돌려 밖을 향해 손짓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천천히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바로 몇 시간 전 김봉선이 쫓아낸 바로 그 노인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낡은 옷 대신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비참하지 않았고 자신감과 위엄이 넘쳤다. 김봉선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당신은? 노인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분은 박재성 회장님입니다. 강 회장이 설명했다. 대한그룹의 명예회장이시죠. 식당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대한그룹은 한국 최대 기업 중 하나였고 박재성 회장은 한때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업가 중 한 명이었다. 오늘 회장님께서 특별한 실험을 하셨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성을 시험하는 실험이었죠. 김봉선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박재성 회장은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부와 명예를 쌓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죠. 진정한 가치는 인간성에 있다는 것을요. 그는 김봉선을 바라보았다. 오늘 저는 평범한 노인으로 변장하고 이 식당에 왔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단지 한 끼 식사였죠. 하지만 당신은 저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김봉선은 변명하려 했다. 그게 저는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오시면 최고의 서비스를. 필요 없습니다. 박재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진정한 인간성은 상대가 누구인지 모를 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때 박재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윤아 씨는 어디 있나요? 김봉선은 더욱 당황했다. 그녀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그녀를 해고했군요. 박재성의 눈이 차가워졌다. 저에게 친절을 베푼 유일한 사람을 말이죠. 바로 그때 포장마차에서 지켜보던 주윤아가 천천히 식당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비에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박재성이 그녀를 보고 미소 지었다. 주윤아 씨, 들어오세요. 주윤아는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노인을 알아보았지만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들어오세요. 박재성이 다시 말했다. 당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주윤아는 조심스럽게 식당으로 들어갔다. 모든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박재성은 그녀 앞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이 식당에서 유일하게 인간다움을 보여준 사람은 당신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낯선 노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죠. 주윤아는 당황했다. 그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박재성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행동이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는 강 회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서류 준비됐나요? 강 회장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박재성에게 건넸다. 박재성은 그것을 주윤아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제가 설립한 희망재단의 서류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주윤아 씨, 당신을 재단의 운영진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윤아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무런 경험도 없는데요. 경험은 쌓을 수 있습니다. 박재성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당신이 가진 마음은 배울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이 우리 재단에 필요합니다. 김봉선은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냉담함과 이기심이 얼마나 큰 기회를 놓쳤는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주윤아는 서류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박재성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진심이 가장 중요한 자질이니까요. 그리고 그는 김봉선을 향해 돌아섰다. 김 사장님, 오늘 있었던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인간성의 가치에 대해 모두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박재성과 그의 일행은 주윤아를 데리고 식당을 나섰다. 그들이 떠난 후 봉선 식당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방금 목격한 일의 의미를 곱씹었다. 김봉선은 홀로 남겨져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았다. 그녀의 인색함과 냉담함이 가져온 결과였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다음 날 주윤아는 강남에 있는 고급 오피스 빌딩에서 눈을 떴다. 박재성 회장이 그녀에게 제공한 임시 숙소였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그녀는 어제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알림 소리가 연속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소셜미디어를 열어보고 놀라. 신데렐라 스토리, 식당 종업원, 재벌그룹 재단 임원으로 가난한 여성의 인생을 바꾼 한 끼 식사. 박재성 회장, 노인 분장 실험으로 인간성 시험에. 그녀의 이야기가 전국적인 뉴스가 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악의적인 댓글이 있었다. 계획된 일 아니야? 운이 좋았던 거지.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진짜 실력은 없고 동정으로 얻은 자리. 주윤아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런 관심을 원한 적이 없었다.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강 회장이었다. 주윤아 씨, 괜찮으세요? 뉴스 보셨어요? 네. 주윤아가 약하게 대답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좋은 일을 했을 때 비난받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오늘 회장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준비되면 연락 주세요. 주윤아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압도되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한편 봉선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다. 김봉선은 전날 밤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가 창피함에 숨어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나 실제로 김봉선은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윤아의 명성을 떨어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기자에게 연락했다. 저에게 폭로할 이야기가 있어요. 주윤아에 관한 진실이죠. 기자는 흥미를 보였다. 어떤 진실인가요? 그 여자는 사실 계산적이에요. 그녀는 박재성 회장님을 알아보고 일부러 그런 행동을 한 거예요. 모든 게 연기였다고요? 기자는 의심스러워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녀가 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어요. 손님들에게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득을 챙겼죠. 기자는 망설였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기사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드릴게요. 김봉선이 제안했다. 그러나 기자는 거절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김봉선의 계획은 실패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주윤아는 박재성 회장을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었다. 앉으세요, 주윤아 씨. 박재성이 친절하게 말했다. 어제 일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주윤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저 같은 사람이라죠? 박재성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제가 여러 식당을 방문했어요.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저를 외면했죠. 오직 당신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파일을 여놓다. 희망재단은 제가 은퇴 후 설립한 단체입니다. 우리는 노숙자 지원, 결식아동 급식,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을 합니다. 주윤아 씨,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일하길 바랍니다. 주윤아는 파일을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자세한 프로젝트 설명과 함께 그녀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가 있었다. 월급은 그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저는 경험이 없어요. 당신은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재성이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과 배려심, 나머지는 배울 수 있어요. 주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였다. 하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시간을 드릴게요. 박재성이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주윤아가 임시 숙소로 돌아왔을 때 문 앞에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주윤아보다 몇 살 더 많아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주윤아 씨? 그녀가 물었다. 주윤아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서지원이라고 합니다. 희망재단의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회장님께서 당신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셔서 왔습니다. 주윤아는 안도했다. 들어오세요. 아파트 안에서 서지원은 희망재단의 일상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주윤아의 의문에 친절하게 답했고 실제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여주었다. 솔직히 말하면 서지원이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당신에 대해 의심이 있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당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주윤아는 머뭇거렸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산적이라고, 다 연기였다고. 서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세상에는 항상 당신의 성공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대화를 마치고 주윤아는 결심했다. 그녀는 이 기회를 잡을 것이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박재성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재성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느껴졌다. 훌륭한 결정입니다.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주윤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희망재단의 사무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따뜻하고 활기찬 곳이었다. 모든 직원들이 그녀를 환영했고 서지원은 그녀의 멘토가 되어주었다. 처음 몇 주는 적응하기 힘들었다. 주윤아는 컴퓨터 작업, 회의 참석, 프로젝트 관리 등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녀는 빠르게 배웠고 그녀의 진심 어린 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숙자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 캠페인이었다. 그녀는 이전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식사 제공 시스템을 구축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직접 음식을 나눠주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서지원이 놀라워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운영했지만 당신의 아이디어로 2배나 많은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주윤아는 미소 지었다. 식당에서 일하면서 배운 거예요. 모든 경험은 어딘가에 쓸모가 있나 봐요.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미디어의 관심을 더욱 끌었다. 한 끼 식사로 인생이 바뀐 여성, 이제는 수천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다.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김봉선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은 계속 확산되었고 일부 사람들은 주윤아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쟁재단들은 그녀의 경험 부족을 비판했다. 어느 날 주윤아는 중요한 기부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했다. 그녀는 밤새 준비했지만 긴장으로 손이 떨렸다. 괜찮아요? 서지원이 물었다. 주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다들 저를 판단할 거예요. 윤아 씨, 서지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를 기억해요. 당신의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윤아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화려한 말투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다. 저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매일 고민했던 것은 월세를 낼 수 있을지, 오늘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지였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인간으로 대해주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기부자들은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주윤아의 진정성에 감동받았고 그날 재단은 역대 최대 금액의 기부금을 모았다. 박재성 회장은 크게 만족했다. 내가 틀리지 않았군요.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다. 주윤아의 성공이 계속되면서 김봉선은 더욱 분노했다. 그녀의 식당은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언론사에 접촉했다. 주윤아는 사기꾼입니다. 그녀는 박재성 회장님을 속였어요.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증거는 조작된 것이었고 언론사는 이를 간파했다. 대신 그들은 김봉선의 악의적인 행동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실패한 식당 주인, 성공한 전 직원에 대한 허위 비방 시도.
이 기사가 나간 후 김봉선의 식당은 완전히 망했다. 채권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한편 주윤아는 재단 일을 통해 자신의 고향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전 그녀에게 친절했던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아이고 윤아야, TV에서 봤다. 네가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주윤아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도와주셨잖아요. 그녀는 할머니의 작은 포장마차를 새 가게로 바꿔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을 돕는 일이었지만 주윤아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었다. 몇 달 후 주윤아는 한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없었지만 편지는 어딘가 익숙했다. 주윤아 씨에게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식당에서 일할 때 가끔 찾아오던 손님이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친절했고 때로는 제가 돈이 족할 때 몰래 음식을 더 주곤 했죠. 그때 저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제 학생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주윤아 씨. 당신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주윤아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녀의 일상적인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중요했다니. 그날 밤 그녀는 박재성 회장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제가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작은 친절이라는 캠페인이에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작은 친절을 나누도록 장려하는 거죠. 박재성은 즉시 동의했다.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자세한 계획을 들려주세요. 그렇게 작은 친절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친절 이야기를 공유했다. 1년 후 주윤아는 재단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프로젝트들은 큰 성공을 거뒀고 그녀의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사무실에서 나오다가 한 여성과 마주쳤다. 그것은 김봉선이었다. 한때 자신감 넘치던 식당 주인은 이제 초라해 보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와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지윤아, 김봉선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주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미안해. 김봉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해고한 것, 소문을 퍼뜨린 것, 모든 것이. 주윤아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 대신 이해가 있었다. 괜찮아요. 사장님께서 저를 내쫓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김봉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식당, 명성, 다. 이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어. 주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했다. 저희 재단에 식당 운영 프로젝트가 있어요. 취약계층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경험 있는 매니저가 필요해요. 김봉선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돕겠다는 거야?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주윤아가 미소 지었다. 저도 받았으니까요. 몇 주 후 김봉선은 재단의 식당 프로젝트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까칠한 성격은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자신이 훈련시키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왜 나를 도왔어? 어느 날 김봉선이 주윤아에게 물었다. 주윤아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박재성 회장은 주윤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는 그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주윤아는 잠시 생각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박재성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당신에게서 본 특별함입니다. 당신은 권력이나 부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당신은 진정으로 남을 돕고 싶어 하죠.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희망재단의 새로운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가 되었고 당신이 가장 적합한 후계자입니다. 주윤아는 충격에 빠졌다.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고요? 박재성이 웃었다. 당신은 1년 만에 우리 재단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당신의 프로젝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영향력이 컸고 당신의 진정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주윤아는 생각에 잠겼다. 1년 전 그녀는 단지 한 끼 식사를 노인에게 베푼 식당 종업원이었다. 이제 그녀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대답했다. 박재성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노인으로 변장했던 그날 내 실험은 인간성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지만 당신은 성공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윤아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믿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박재성이 말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날 밤 주윤아는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각각의 빛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의미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생각했다. 단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녀의 핵심 가치는 그대로였다. 그녀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 친절을 베푼다면 어떨까?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앞으로 할 일이었다. 친절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몇 년 후 주윤아의 작은 친절 캠페인은 국제적인 운동이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친절을 실천하고 그 이야기를 공유했다. 김봉선은 재단의 식당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어 취약계층에게 요리 기술을 가르쳤다. 박재성 회장은 평화롭게 은퇴하여 주윤아의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때때로 주윤아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그녀의 고향 마을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할머니의 새 가게에 들러 따뜻한 어묵 한 그릇을 먹었다. 역시 할머니 어묵이 최고예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주윤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윤아, 큰 사람 됐어도 변한 게 없구나. 주윤아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이었다. 환경은 바뀌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그날을 떠올렸다. 비 오는 저녁 한 노인이 식당에 들어왔던 그 순간. 그때 그녀가 한 선택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녀가 항상 해왔던 일이었다. 친절하게 대하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옳은 일 하기. 가장 단순한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계속해서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교훈을 담고 있었다. 세상은 친절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단 한 사람, 단 한 순간, 단 한 가지 친절한 행동으로 시작될 수 있다. 민호는 매일 퇴근할 때마다 현관에서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맞이하는 진돗개 하늘이를 볼 때면 하루의 피로가 싹 사라졌다. 그 순간은 언제나 민호의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최근 하늘이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다. 어느 날 밤 민호가 현관문을 열자 하늘이가 평소처럼 달려왔지만 이번엔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구겨진 만원권이었다. 민호는 깜짝 놀라 하늘아, 이게 뭐야? 어디서 이걸 주웠어? 하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에도 하늘이는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1,000원권이나 5,000원권이었던 것이 점차 만원권으로 바뀌어갔다. 민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설마 누군가의 지갑에서 훔쳐오는 건 아니겠지? 하늘이가 그런 행동을 할 리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결심을 하고 하늘이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다. 하늘이는 밤이 되면 현관의 틈새로 밖으로 나가곤 했다. 민호는 들키지 않도록 거리를 두며 하늘이의 뒤를 쫓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하늘이는 꼬리를 흔들며 마치 목적지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걸어갔다. 주택가를 지나 작은 공원을 가로질러 하늘이는 더 깊은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은 민호가 평소에 잘 가지 않는 곳이었다. 건물들은 낡았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으며
낮에도 사람들의 모습이 드문 쇠락한 지역이었다. 왜 하늘이는 매일 밤 이런 곳에 오는 걸까?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늘이는 마침내 한 노인 앞에서 멈춰 섰다. 그 노인은 더러워진 담요를 몸에 감고 땅바닥에 앉아 있었다. 민호가 놀라서 지켜보고 있는 동안 하늘이는 조용히 노인 앞에 앉아 입에 물고 있던 10,000원을 노인의 무릎 위에 살며시 놓았다. 노인은 놀란 듯 하늘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또 왔구나. 고마워. 노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말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민호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어머와즈 숨을 삼켰다. 하늘이는 단지 돈을 주워온 것이 아니라 이 노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한동안 상황을 지켜보았지만 점점 추위가 심해졌고 용기를 내어 노인에게 다가갔다. 저 개가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호를 바라보았다. 아, 옛날 이야기지만 내 이름은 은우. 이 녀석은 예전에 내 유일한 가족이었어. 민호는 놀랐다. 가족이요? 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멀리 바라보는 듯한 눈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예전에 나는 기타를 치며 생계를 유지했어. 거리 음악가로 길모퉁이에서 노래하면서 어떻게든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내 앞에 나타났어. 버려진 건지 아니면 길을 잃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비에 젖어 떨고 있더군.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외투로 감싸 데리고 갔어. 그게 바로 하늘이었지. 민호는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다. 하늘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하늘이와 함께 보낸 날들은 내게 보물 같은 시간이었어. 매일 아침 함께 눈을 뜨고 내가 기타를 치면 곁에서 가만히 듣고 있었지. 관객이 적어도 하늘이만큼은 내 음악을 좋아해 주었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어. 어느 날 나는 교통사고를 당해 몸을 다쳤고 기타를 치는 것도 힘들어졌어. 병원비가 쌓이고 살던 방도 내놓아야 했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이를 돌볼 수 없게 되었어. 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하늘이를 동물보호소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지만 그게 하늘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어. 행복한 집에 입양되어 새로운 가족과 살 수 있다면 그게 최선이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이 녀석은 날 잊지 않았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날 찾아와 주었어. 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만나러 오는 것뿐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하늘이가 내 앞에 10,000원을 놓고 가기 시작했어. 놀랐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깨달았지. 이 녀석이 날 위해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야. 민호의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늘이가 매일 밤 돈을 물고 돌아오던 이유, 그것은 옛 주인을 돕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은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인간은 때로 너무 차가워. 하지만 이 녀석은 달라. 아무 말 없이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군.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그 자신도 또한 고독을 안고 살아왔다. 몇 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후로 누구와도 깊이 관계 맺지 않고 담담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은우와 하늘이의 유대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고독을 직시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은우 씨,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실래요? 민호는 조용히 제안했다. 은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런 말을 해주다니. 하지만 나 같은 늙은이가 폐가 되지 않을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하늘이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하늘이는 두 사람의 대화를 가만히 바라보며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꼬리를 흔들었다. 그날 밤 민호는 하늘이와 은우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하늘이는 평소처럼 기쁜 듯 뛰어올랐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조금 달랐다. 그들은 또 한 명의 가족을 맞이한 것이다. 민호의 집에 은우가 온 날, 하늘이는 마치 오랜 이별을 견뎌낸 것처럼
그의 발치에 붙어 꼬리를 계속 흔들었다. 은우는 어색해하면서도 그 온기를 느끼며 살며시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렇게 다시 너와 같은 지붕 아래서 지내게 될 줄이야. 그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두 사람의 재회를 조용히 지켜보며 거실로 은우를 안내했다. 집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나무 향기가 감돌았다. 은우가 오랫동안 익숙해진 길거리의 차가움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다. 민호는 방석을 준비하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이제부터 여기서 편히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하자 은우는 약간 쑥스러운 듯 웃었다.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 주다니 몇 년 만인지. 고마워요. 그날 밤 하늘이는 평소처럼 민호의 방 앞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들었다. 하지만 가끔씩 은우가 있는 방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치 정말로 여기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 민호 역시 자기 전에 살짝 은우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이불에 누운 은우는 조용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평온한 표정이었다. 하늘아, 넌 정말 대단해. 민호는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살며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은우는 민호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에 잠에서 깼다. 이렇게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는 건 오랜만이네.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식탁에 앉았다. 하늘이는 기쁜 듯 그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 식사 후에 조금 산책이라도 할까요? 민호가 제안하자 은우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하늘이가 있다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하늘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힘차게 일어나 꼬리를 흔들었다. 그에게 은우와의 산책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도 몰랐다. 공원으로 향하는 길에 은우는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의 음악 이야기, 하늘이와 보낸 시간들, 그리고 사고를 당한 후의 힘든 시간들. 민호는 말없이 들었다. 그 자신도 또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아픔을 알고 있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은우는 조용히 벤치에 앉아 멀리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여기서 자주 기타를 쳤었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살며시 주머니에서 낡은 기타 피크를 꺼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그는 옛 생각에 잠겨 미소 지었다. 이제는 못 치지만. 민호는 그의 말에 무언가를 느꼈다. 그의 음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날 오후, 민호는 은우에게 말하지 않고 동네 악기점으로 향했다. 은우를 위해 기타를 사주려고 했던 것이다. 가게 안에는 많은 기타들이 진열되어 있었지만 민호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나무 기타를 선택했다. 이거라면 분명 은우 씨도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가게를 나섰다. 집에 돌아오자 은우는 거실에서 하늘이와 놀고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민호는 그렇게 말하며 기타를 내밀었다. 은우 씨, 한번 쳐보실래요? 은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민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살며시 기타를 손에 들었다. 손가락을 현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윽고 천천히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손가락이 떨렸지만 조금씩 리듬을 되찾으며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늘이는 기쁜 듯 귀를 쫑긋 세웠고 민호 역시 그 음악에 빠져들었다. 은우는 눈을 감고 예전의 자신을 떠올리듯 조용히 계속 연주했다. 아직도 치실 수 있네요. 민호의 말에 은우는 작게 웃었다. 그런 것 같네. 그날 이후로 은우는 매일 조금씩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아직 완전하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음악은 그의 안에 살아있었다. 민호는 그의 연주를 듣는 것이 즐거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은우 씨, 공원에서 연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은우는 놀랐지만 잠시 생각한 후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주말, 공원 한 구석에서 은우는 기타를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하늘이가 곁에서 가만히 앉아 그를 지켜보자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은우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여 예전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은우 씨, 아직 할 수 있어요. 연주가 끝나자 작은 박수 소리가 일었다. 은우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민호는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은우 씨의 음악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이는 민호의 옆에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었지만 가끔씩 은우의 방을 들여다보곤 했다. 마치 그가 확실히 여기에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이.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늘아, 내 덕분에 은우 씨는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 하늘이는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다. 민호는 문득 생각했다. 만약 하늘이가 없었다면 그는 지금도 외로웠을지 모른다. 은우 역시 하늘이가 없었다면 길거리에서 살아갈 의지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늘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운명을 연결하는 존재인 것 같다고 느꼈다. 다음 날, 은우는 다시 기타를 들고 공원으로 향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하늘이는 평소처럼 옆에서 기대며 공원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다. 민호는 그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하늘아, 넌 정말 대단해. 정말 대단해. 그리고 그는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은 기대하게 되었다. 민호의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자 은우의 표정은 점차 온화해졌다. 처음에는 눈치를 보던 그도 하늘이와 함께 지내며 조금씩 긴장을 풀고 민호와의 대화도 늘어갔다. 하늘이는 그런 은우를 항상 곁에서 지켜보듯 함께하며 그가 방에 있을 때도 결코 멀리 떠나려 하지 않았다. 마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것처럼. 민호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몇 번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은우는 거실의 창가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눈을 뜨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민호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웃었다. 여기는 은우 씨의 집이니까 마음껏 편히 쉬세요. 은우는 놀란 듯 민호를 바라본 후 약간 쑥스러운 듯 고마워요 라고 중얼거렸다. 그런 나날 속에서 은우는 다시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하늘이가 항상 곁에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느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민호도 그의 연습을 지켜보며 은우 씨의 음악은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거예요 라고 격려했다. 그러자 은우는 조금 쓸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랬으면 좋겠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에는 아직 어딘가 망설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음악이 정말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을지, 자신에게 아직 가치가 있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민호는 그런 그를 보며 한 가지 제안을 떠올렸다. 은우 씨, 공원에서 작은 공연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우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공연. 그런 거 나 같은 늙은이가 해도 누가 들을까?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은우 씨의 음악에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저도 그랬고, 하늘이도 계속 당신의 음악을 기다려왔잖아요. 은우는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해볼까. 그날부터 그는 공원에서의 공연을 위해 조금씩 연습을 시작했다. 손가락의 움직임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소리를 낼 때마다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것이 느껴졌다. 하늘이도 그 연습을 매일 지켜보며 가끔은 그의 발치에 기대기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공연 당일이 왔다. 은우는 공원 한쪽에 기타를 들고 앉아 조용히 심호흡을 했다. 하늘이는 그의 옆에 앉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그가 첫음을 연주하자 조금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현을 튕길 때마다 멜로디가 공원의 공기에 녹아들었다. 그 선율은 어딘가 정겹고 또한 따뜻했다.
처음에는 그저 서서 듣고 있던 사람들도 점차 그 멜로디에 빠져들어 누군가 살짝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는 조금씩 번져 마지막에는 큰 박수가 되어 공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은우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자신의 음악이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눈앞에 있었다.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그의 음악에 마음을 기울이는 모습들. 하늘이는 그런 은우를 올려다보며 만족스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은우 씨, 역시 당신의 음악은 멋있네요. 민호가 그렇게 말하자 은우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으며 그런가? 라고 중얼거렸다. 그 후로 은우는 매주 주말이면 공원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그의 음악을 듣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도 늘어났고 그 자신도 점차 자신감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던 중 어느 날 은우는 갑자기 쓰러졌다. 민호가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사의 진단에 따르면 그는 심각한 심장병을 앓고 있었고 오래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은우 씨는 이제 막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을 전할 참이었는데 하늘이도 또한 병원 침대 곁에서 그를 바라보며 가만히 있었다. 은우는 힘겹게 숨을 쉬면서도 민호에게 미안해,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중얼거렸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우 씨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은우는 조금 미소 지었다. 그랬으면 좋겠네. 그날 밤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하늘이와 함께 소파에 앉았다. 하늘이는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고 마치 은우의 병세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늘아, 괜찮아. 은우 씨는 아직 우리 곁에 있어. 그렇게 말하며 민호는 조용히 하늘이를 안아주었다. 그는 결심했다. 은우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음악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돕기로. 며칠 후 민호는 은우를 위해 병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여는 것을 제안했다. 은우 씨, 한 번만 더 모두 앞에서 연주해 보시겠어요? 은우는 놀랐지만 민호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면. 병원 로비에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다. 은우는 의자에 앉아 기타를 들었다. 그곳에는 공원에서 그의 연주를 들었던 사람들과 병원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이가 있었다. 은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조용히 현을 튕겼다. 그 선율은 예전보다 조금 약해지고 느려졌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서 조용히 기대며 그 음악을 듣고 있었다. 곡이 끝나자 큰 박수가 일었다. 은우는 조금 놀란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고마워요 라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민호는 은우의 병실을 찾았다. 그는 침대 위에서 하늘이를 쓰다듬으며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호야, 고마워. 내 덕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음악을 할 수 있었어.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은우 씨의 음악은 계속 남을 거예요. 은우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구나. 하늘이는 그의 곁에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은우의 호흡은 천천히 잦아들다가 정지했다. 민호는 조용히 은우의 침대 곁에 앉아 있었다. 하늘이도 또한 그의 발치에서 가만히 기대고 있었다. 병실은 고요함에 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부드러운 달빛이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은우의 호흡은 평온했고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하지만 민호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임을 느끼고 있었다. 은우의 손은 하늘이의 등에 얹어져 있었고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민호야, 너와 하늘이를 만나서 다행이었어.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은우의 호흡은 서서히 끊어지고 그의 몸은 조용히 움직임을 멈췄다. 민호는 말을 잃고 그저 하늘이를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다. 하늘이도 또한 그 변화를 느꼈는지 슬픈 듯 코를 울리며 은우의 손에 얼굴을 비볐다. 은우의 장례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민호는 공원에서의 연주 친구들과 은우의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연락해 그를 위한 마지막 음악회를 열었다. 작은 공원 한 구석에는 그의 기타가 살며시 놓여 있었고 주변에는 많은 꽃들이 놓여 있었다. 하늘이는 기타 옆에 앉아 조용히 그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는 은우를 위해 한 개의 촛불을 밝히고 그가 마지막에 연주했던 곡을 마음속으로 연주했다. 주변 사람들도 또한 각자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기도를 올렸다. 그의 인생은 화려한 것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신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늘이라는 소중한 존재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 민호는 생각했다. 그 후의 나날들 민호와 하늘이는 천천히 흐르는 시간 속에서 은우와의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하늘이는 가끔 은우의 방을 들여다보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그가 아직도 그곳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았다. 민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쓸쓸하지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늘이는 그의 말에 답하듯 작게 꼬리를 흔들었다. 어느 날 민호는 은우의 기타를 집어들고 오랜만에 현에 손을 댔다. 은우가 마지막에 연주했던 곡의 멜로디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음악은 아직 살아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런 생각을 하니 민호는 자연스레 미소 짓고 있었다. 몇 주 후 공원에서는 은우를 기리기 위한 작은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다. 민호는 그 계획의 중심이 되어 그의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과 함께 준비를 진행했다. 그리고 당일 공원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은우의 추억을 가슴에 안고 각자의 악기를 들고 있었다. 민호는 무대에 올라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다. 은우 씨의 음악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 음악을 모두 함께 연주하며 그를 잊지 않도록 해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기타를 들고 첫 음을 연주했다. 하늘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 선율은 은우가 살아있을 때와 같이 따뜻하게 공원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연주가 끝나자 큰 박수가 쏟아졌다. 민호는 무대에서 내려와 하늘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앞으로도 은우 씨의 음악을 소중히 간직해 나가자. 하늘이는 그 말을 이해한 듯 조용히 민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호는 매주 주말마다 공원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은우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기타를 연주하며 음악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한 것이다. 하늘이도 또한 그 곁에서 기대며 조용히 음악을 듣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호는 어느 날 은우가 예전에 연주했던 거리 음악가들을 찾아갔다. 은우 씨의 음악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자 그들은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도 도울게.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마을의 여러 곳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은우의 음악은 그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민호는 연주를 할 때마다 은우가 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하늘이도 또한 그 음악을 느끼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느 날 공원에서의 연주가 끝난 후 민호는 하늘이와 함께 은우의 묘를 찾았다. 묘 앞에는 은우가 사랑했던 기타의 모형이 장식되어 있었다. 민호는 살짝 손을 모으고 은우 씨, 당신의 음악은 아직 여기 있어요 라고 중얼거렸다. 하늘이도 또한 묘비에 꽃을 가까이 대는 듯한 행동을 하며 그곳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나무들의 잎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내는 가운데 마치 은우의 기타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 민호는 마을 안에서 계속 음악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은우의 음악을 알게 된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 새로운 음악의 형태가 생겨나고 있었다. 하늘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고 어디를 가든 함께였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호는 하늘이에게 말했다. 내가 없었다면 이런 미래는 없었을지도 몰라. 하늘이는 그의 말에 대답하듯 부드럽게 꼬리를 흔들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민호는 문득 은우의 미소를 떠올렸다. 은우 씨,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요. 당신의 음악과 함께. 그렇게 중얼거리자 멀리서 희미하게 기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민호는 미소 지으며 하늘이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들의 여정은 아직 계속되고 있었다. 은우의 음악과 함께, 그리고 하늘이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함께. 민호는 조용히 기타의 현을 매만졌다. 밤의 공원은 평온했고 먼 가로등이 흐릿하게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앉아 가만히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은우가 떠난 지 1년이 되어갔다. 공원에서는 매주 연주가 계속되었고 은우의 음악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가 사랑했던 멜로디는 바람을 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있었다. 민호는 공원 한 구석에 있는 은우의 추모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은우 씨, 당신의 음악은 아직 여기 있어요. 하늘이는 그 말에 대답하듯 작게 콧소리를 내고 꼬리를 흔들었다. 은우가 떠난 후 민호는 음악을 통해 그의 마음을 전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연주는 SNS를 통해 퍼져나가 전국에서 연주를 들으러 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어느 날 음악 프로듀서인 여성이 민호를 찾아왔다. 그녀는 은우의 음악에 감동받아 그것을 형태로 남기고 싶다고 제안했다. 은우 씨의 음악을 앨범으로 남기지 않을래요? 그의 인생의 기적을 음악으로 말하는 거죠. 민호는 놀라면서도 그 제안에 마음이 움직였다. 은우 씨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꼭 협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은우의 생전 연주 기록을 모아 민호와 동료들이 함께 새로운 편곡을 더한 앨범 제작이 시작되었다. 앨범 제작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많은 음악가들이 은우의 음악에 공감하여 참여를 희망했다. 은우가 예전에 연주했던 곡들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져 완성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앨범의 발매가 결정되었을 즈음 큰 음악 이벤트의 주최자로부터 민호에게 연락이 왔다. 은우 씨의 음악을 기리는 특별 무대를 마련하고 싶은데 당신이 연주해 주시겠어요? 민호는 조금 망설였다. 은우를 대신해 무대에 서는 것에 주저함을 느꼈지만 하늘이가 곁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을 느끼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은우 씨의 음악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행사 당일 큰 홀에는 수천 명의 관객이 모여 있었다. 무대 중앙에는 은우가 생전에 사용했던 기타가 장식되어 있었고 그 옆에 민호가 서 있었다. 하늘이도 특별히 무대에 올라 민호의 발치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첫 음을 연주했다. 은우가 항상 연주했던 멜로디가 천천히 장내에 울려 퍼졌다. 눈을 감으니 마치 은우가 옆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음악이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눈물을 글썽이는 이들도 있었다. 민호는 연주를 계속하며 은우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다. 내 음악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렇게 중얼거린 그의 미소가 지금도 선명하게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흐른 뒤 터져나오는 듯한 박수가 쏟아졌다. 민호는 기타를 안은 채 하늘이를 내려다보았다. 하늘이는 마치 이해하고 있는 듯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다. 은우 씨, 당신의 음악은 잘 전해지고 있어요. 민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무대를 내려갔다. 그 후 은우의 앨범은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민호는 공원에서의 연주를 계속하면서 때때로 하늘이와 함께 은우의 묘를 찾아가 그에게 보고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느 날 민호는 묘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다. 하늘이는 그 곁에 앉아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 희미하게 은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 그리고 하늘이도. 민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쪽이야말로 고맙습니다. 은우 씨. 하늘이는 그의 발치에 머리를 비비며 조용히 울었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이 빛나고 있었고 그중 하나가 평소보다 강하게 빛나는 것처럼 보였다. 민호는 기타를 안은 채 하늘이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은우의 음악과 함께
그리고 하늘이라는 소중한 동반자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엮어나가는 것이었다.